그러니까 애 둘 낳고 나이 들고 대사가 떨어지니까 조금씩 붙어요. 뭐 한 70kg대로 가면 아 이거는 경고다. 그럼 다시 한번 한 5, 6kg 뺐다가 한 10kg 축 늘었다가 또 뺐다가 이거를 반복하는 거죠. 80kg 가는 거는 금방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쁜 음식 끊기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처음에는 5개월 동안은 운동 아예 안 했어요. 여기 복부 비만, 복부 지방이 많이 빠졌고 지방이 정말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근력이 붙었고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진 점. 근데 이번에 운동을 좀 다르게 한 게 있어요? 아, 그거는 이제 다이어트계의 마이클 조던이 되고 있는 최경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순한님이시고요.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15화 집합상담소에 나왔던 순한이라고 하고요. 언격결에 최겸 유튜브와 에리 언니의 가이드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다 보니까 또 저의 변화를 누군가에게 좀 이야기해 줌으로써 또 에리 언니가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친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생겨서 좀 어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최겸님이 서울에서 여기 제천까지 이렇게 직접 와서 촬영을 하니까 더 좀 신선하기도 하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조곤조곤하진 않겠지만 이것저것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서 이 영상이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 참고로 수나님께서 제가 왔는데 PPT까지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이 가장 건강하고 즐거운 날이라는 제목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50대들에게 전하는 어떤 PPT까지 만드시는 계획하고 데이터와 숫자에 정말 진짜 약간 애정이 많으신 것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PT 슬라이드 제가 중간중간에 띄워보겠습니다. 지금 그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거가 그 스타일스 다이어트도 이 플래너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기록해 보는 것들을 같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일에 대해서만 이렇게 기록을 하다가 나 자신에 대해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뭐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안 했네 라는 것도 저는 엄청 잘 지킨다고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양한 시사점도 있었고요. 주저하시거나 또는 하면서 그런 지키지 못하는 거에 대한 뭐 죄책감, 좌절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9개월 270일 동안 하루 3끼 또는 하루 2끼를 뭘 먹었는지 다 오픈해 드릴 용의도 있으니까 다 적혀 있어요? 네, 엑셀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저는 수아님이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건 개발자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 개발자가 부르는데 그런 삶을 되게 오랫동안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되게 좋은 조건에서 최근에 되게 큰 회사에서 임원으로도 일을 하고 계시다가 에리님을 보면서 또는 뭐 저의 콘텐츠를 보면서 이제 이거를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냥 커리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리고 수아님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들릴 수 있어요? 대학교, 그러니까 제가 87학번입니다.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기를 바라면서 제가 87학번이고 그 당시에 컴퓨터가 처음 나오던 시기였는데 제가 컴퓨터공학과를 가가지고 컴퓨터를 전공을 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만 35년 동안 프로그래머로 시작을 해서 개발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저, 컨설턴트, 그 다음에 국내 사업에서 해외 사업까지 해서 35년간 일을 했고요. 컴퓨터공학을 처음 시작했었을 때 시작은 아주 단순한 거였어요. 무엇 때문에 컴퓨터공학과를 갔냐면 그 당시에 가게에서 이 포스기에 전자계산기 두들기는 게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디서 보고 오셔가지고 저게 전자계산기인데 전자계산기 그 하는 과를 나오면은 취직이 잘 된다더라. 그러니까 그 농협에 포스기 앞에 앉아 있는 자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공학과를 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 컴퓨터가 그런 건 줄 모르시고 근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그 엄마 말을 듣고 그냥 아 그래? 그럼 컴퓨터공학과를 한번 가볼까? 그러고서 갔는데 컴퓨터가 뭔지 그 본 적 있는 시대예요? 본 적도 없었어요. 컴퓨터를 아예 본 적이 없었고 대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8비트 그 애플이 나왔던 시기였고 대형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전자공학을 해보셨던 컴퓨터공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을 짤 때 요즘 OMR 카드처럼 구멍을 뚫어서 프로그램을 짜던 그런 시기에 컴퓨터를 썼었고요. 이게 그 천공 무슨 이런 거 아닌가요? 천공 카드. 천공 카드. 네, 천공 카드에다 프로그래밍을 하던 때 대학을 다녔고 저희는 번역된 서적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원서를 가지고 공부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PC 들어갈 때 로그인 다 하시잖아요. 로그가 뭔지 아시죠? 로그. 기록? 통나무. 통나무? 네. 그 의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원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걸 번역해 갖고 오라고 그래서 네. 그 영한 사전을 뒤졌는데 로그가 통나무인 거예요. 내가 전산학과를 갔는데 갑자기 통나무가 나오니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배웠고 근데 그때도 이제 그 우리 선배 중에 이제 IBM을 다니신 분이 와서 지금처럼 이런 특강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대학생들한테. 그래서 컴퓨터가 앞으로 엄청나게 각광을 받을 거니까 여러분 과선택을 잘했다.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해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자격증도 짜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공무원 공채 1기를 뽑던 시기였어요. 전산을 하는 사람들을 처음 뽑는 시기여가지고 그다음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고 공무원을 10년 하다가 제 인생의 모토가 그 재미없으면 하지 말자거든요. 근데 이제 공무원을 10년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재미가 없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어떤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프로그래밍을 다 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전자정부 시스템들이 워낙 커지고 방대해졌기 때문에 외주를 다 줘가지고 바깥에 기업들이 개발을 하는데 그 당시는 개발자도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자체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코딩을 하고 그거를 돌리는 시기였었기 때문에 개발을 직접 했죠. 와. 그래서 한 10년간은 엄청 재밌게 그러니까 일을 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외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한테 일을 주고 나는 그거를 관리만 하면 되는 일이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어리기도 했고, 내가 이렇게 문서로 관리만 하다가는 나 자신에 대한 컨텐츠가 없어지겠다, 커리어가 없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공무원이 재미가 없었어요. 너무. 저하고는 맞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재미가 없었냐면 공무원은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하고 안정적이죠, 국가가.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돌발적이고 유연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유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연하지 못하게 내가 굳어지다가는 조금 더 일을 하면 아주 고착화된 사람이 돼서 다른 일에 도전을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10년 딱 하고 1998년 그 유명한 IMF 터지던 해에. 터지던 해. 네. 그러니까 터지기 직전도 아니고 터지고 지금 무너지고 있을 때. 네. 그때 관뒀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잘렸냐라는 말을 해서 그러겠죠. 아니다. 셀프로 냈다 나는. 그리고 민간 기업 쪽으로 나와서 25년 더 일을 하고 근데 민간 기업에 나와서 한 번도 후회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매번 이 IT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식약처 일도 했다가 국토부 일도 했다가 뭐 국립공원 일도 했다가 그래서 새로운 업무들을 배워서 그걸 디지털화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도전하고 새로운 걸 배우는 유연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재밌게 35년 하다가 그 유연함을 대처하려면은 이제 에너지 고갈이 오죠. 그러니까 뭐 네이버나 요즘 네바라 쿠베당토에 다니는 엔지니어들이 전부 다 선망의 대상이고 뭐 거의 연봉도 세다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은 영혼을 갈아놓고 있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를 갈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 연봉을 받는 거고 길게 못 갈 수 있어요. 이 육체적으로는 너무 하드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은 친구들도 그런 쪽에 일하는 내 영혼을 갈아놓고 있는 친구들한테 좀 더 자기를 케어하면서 길게 갈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영혼을 갈아 넣는다는 게 뭐 일하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심리적으로 좀 뭔가 예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에러가 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국가 시스템이 뭐 섰다, 뭐 에러가 나서 뭐 얘를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는 게 뭐 KT가 만약에 불이 나가지고 뭐 그 카톡이 안 되거나 예를 들어서 메시지가 안 간다거나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네. 경주 지진 났을 때도 문자 메시지 안 간다. 그러면 이제 또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디지털을 하는 사람들, 이런 전자정부 쪽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극도로 예민해야지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뭐 옛날보다는 뭐 밤새고 이런 건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적인 노동 강도는 엄청 센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지치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건강 관리나 이런 걸 하고 싶어도 에너지를 다 쓰고 집에 오기 때문에 하기가 되게 힘들고 쉽지 않죠. 혹시 그러면 아까 첫 번째 그 공무원 생활을 끝낸 게 20대 후반인가요? 아니면 30대인가요? 제가 98년이니까 딱 30 됐을 때죠. 30 됐을 때. 그럼 그 뒤로 민간 기업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렇죠. 혹시 그때는 생활 습관이 어땠는지 알 수 있어요? 스케줄 같은 거나? 30대 때는 제가 그 우리 큰애를 29에 낳고 둘째는 31살에 낳는데 그 즈음이네요? 네, 애 둘을 뒤치다꺼리 하고 네. 또 공무원 생활에서 나와서 민간 기업에 적응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IT 쪽이다 보니 네. 나를 생각할 시간이라는 것 자체도 아예 없었고 잠잘 시간도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뭐 서너 시간, 두세 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소화해야 되는 스케줄이 거의 7, 8개 막 그랬었고 그 당시에 제가 그 편입을 해서 대학도 다녔어요. 애가 둘이었는데 야간 대학까지 다녔어요. 직장을 다니고. 지극적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두 시간, 서너 시간 그 다음에 대학 갔다가 직장에 다시 와서 새벽에 퇴근했다가 새벽에 나가가지고 직장 갔다가 학교 갔다가 다시 퇴근해서 학교에서 끝나고 직장 가서 야근을 마저 하고 집에 오고 애 둘 케어하고 이런 삶이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시간들을 완전히 쪼개가지고 극한으로 써본 게 한 2, 3년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바쁜 거는 별로 바쁘다고 안 느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 근력?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게 한번 생기다 보니까 그 웬만큼 바쁜 거는 바쁘지 않다고 느껴지는 이 습관? 그런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막 서너 시간씩 자면서 20여 년 가까이 일을 해도 괜찮다? 또는 이게 근력이 붙어서 견뎌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때 그 시간들이.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끝까지 쓴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방전되면은 링거 맞고 다시 출근하고 막 이런 생활이었던 거죠. 시간을 너무 있는 한껏 아까워하면서 다 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애늙은이 같은 생각이 있었는데 죽으면 충분히 잔다 이런 마인드도 있었어요. 잠이라는 거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었던 잠은 안 자도 된다. 잠을 다 줄여서 내 하고 싶은 걸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 그게 최근까지였죠. 그게 사실 우리 옛날에 미덕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잠 줄여서 몸을 열심히 하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때 뭐 건강 상태는 어땠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옛날 사진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어요. 근데 그때 찾아온 게 아토피였어요. 아토피가 네. 아토피가 없었는데 없었어요. 저는 초중고등학교 때 여드름도 안 났었거든요. 피부가 되게 깨끗했고 네. 피부병이 아예 없었는데 네. 그때 딱 아토피가 생겨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눈이 막 가렵고 긁어야 되는 정도. 애기들 아토피 눈에 오잖아요. 네. 눈에 그렇게 아토피가 와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출근했어요. 눈이 너무 붓고 막 갈라지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확실히 몸이 무너진다니까 거기서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이제 우격다짐으로 버텼던 거죠. 뭐 병원은 갔었어요? 아니, 아토피가 약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네. 스테로이드에 대한 그런 것도 있어서 그냥 화장품 별로 안 쓰고 그 화장품 중에 제일 순한 거 골라 쓰는 거 뭐 뉴트로지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약간 화장품 골라 쓰는 거 그 정도만 하고 연고는 안 발랐던 것 같아요. 뭐 음식은요? 음식은 다행히도 제가 이게 식탐도 별로 없고
튀긴 거 안 좋아하고 밀가루 안 좋아하고 밀가루도 안 좋아하는 이유가 소화장애가 있어요. 글루텐 소화장애. 아, 네, 그때부터 있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네. 먹으면 왜냐면 이렇게 올라오니까. 올라온다는 게 약간 식물 올라오듯이 토할 것 같고 여기가. 진짜요? 네. 그래서 밥도 조금 먹고 국수 안 좋아하고 짜장면 안 좋아하고 과자 별로 안 좋아하고. 네. 그건 또 다행일 수도 있네요. 네, 다행이죠. 그래서 제가 아마도 그렇게 막 대사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건강이 안 무너졌던 이유가 소식한 거랑 그런 나쁜 음식을 안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튀김이나 뭐 이런. 그래서 그나마도 어떻게 보면 면역이나 건강검진을 했을 때 다른 수치들, 콜레스테롤 그런 게 안 좋아지지 않은 이유가 그런 음식들은 튀긴 것도 되게 안 좋거든요. 기름진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살아남으려고 몸이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런 거 먹지 마라, 막. 다른 사람들보다 그나마도 건강을 유지를 했었던, 병이 안 걸리고 약을 안 먹고 유지했었던 이유가 제가 나쁜 음식들을 안 좋아하는 체질이어가지고 네. 뭐 단 거, 그다음에 기름진 거, 밀가루, 빵 이런 것들은 잘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도 더 찌지 않고 이제 견딜 수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나이가 드니까 애 둘 낳고 나이 들고 또 이제 뭐 대사가 떨어지니까 조금씩 붙어요. 살이 확 찌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 늘어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또 뭐 한 70kg대로 가면 이거는 경고다. 그럼 다시 한번 한 5, 6kg 뺐다가 또 그 다음에 또 한 10kg 축 늘었다가 또 뺐다가 이거를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살이 이렇게 좀 찐 것 같다고 느낀 게 언제쯤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한번 보면 네. 이제 이 스타일리스트 다이어트를 내가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체크리스트를 보면 비만이나 대사 문제랑 다이어트와 요요를 반복했고 다이어트를 할수록 건강이 나빠지고 다이어트 약도 이제 그래서 먹어봤죠. 옛날에는 한번. 어떤 거요? 병원에서 처방해 준 건데 제가 그거를 한 이틀 먹고 중단했는데 왜 중단했냐면은 어지럽고 막 아주 극단적인 약이었었나 봐요. 교감신경 올려주는 거죠. 그 병원에서 경고는 했는데 너무 심한 거죠. 약을 안 먹다가 먹으니 그래서 이제 중단하고 이제 안 먹었어요. 근데 대신 이제 한약이나 뭐 이런 것들은 몇 번 먹어봤죠. 다이어트 한약? 네, 그렇죠. 그런 것도 먹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우울증은 아니고 식이장애. 식이장애. 예, 그러니까 전에 말했죠 위경련이나 그다음에 이제 과민성 대장 증상은 하루에 화장실을 4번, 5번. 평상시에도 3번 뭐 이런 식으로 화장실을 자주 가는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몸무게의 변천사가 어땠나라고 네. 보니까 이제 93년도에 60kg를 찍었어요. 처녀 일적에. 근데 그때는 젊은데 60kg면 엄청 뚱뚱한 거예요. 허리가 30 이 정도 되는 거였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남자를 이렇게 매력적으로 꼬실 수가 없다. 그래서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48kg까지 뺐어요. 네. 12kg를 빼가지고 이게 결혼 사진인데 아무도 안 믿어요. 우리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말을 배워가지고 집에 이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말 배워가지고 유치원이라 말을 배워가지고 아빠 사진을 보면서 아빠 그러는데 엄마 사진은 보고 엄마라고 안 하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가지고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그래서 이때는 정말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44 사이즈를 입어본 때였죠. 그래서 이때도 저는 좀 건강하게 빼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운동을 정말 미친 듯이 많이 해가지고 매일 하루에 2시간 정도 에어로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윗몸 일으키랑 뭐 이런 것들 하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대신 밥은 하루에 한 끼. 예. 그렇게 해가지고 2년 동안 12kg를 뺐죠. 그래서 이제 이 몸매와 얼굴로 성공적으로 결혼을 하고. 저 때 몸 컨디션 어땠어요? 힘들었죠. 왜냐면 하루 한 끼를 먹었으니까. 기력이 없다? 그렇죠. 기력이 없죠. 기력도 없고. 식욕은요? 식욕도 더 없죠. 원래 식욕이 없는데 더 식욕이 없고 이때 이제 결혼할 때 어느 정도 기력이 없었냐면 이 당시에 전부 다 90
5년은 여행 자유화가 돼서 다 해외로 신혼여행을 갈 때였었어요. 여행 자유화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있을 것 같거든요. 죄송해요. 네, 그 세대에 따라서 네, 모를 것 세대에 같은데. 다를 수 있는데 우리 때는 여행도 함부로 해외여행을 못 갔던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이제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좀 오픈된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신혼여행 가는 사람들이 다 제주도가 아니라 해외로 이제 가던 시기였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하는 것도 힘드니까 네. 그냥 강원도 가서 쉬자 그러고 해외로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제 컨디션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 있는 신혼여행을 해외로 안 가고 강원도 가서 정말 펜션에 가갖고 매일 잠자고 바닷가 잠깐 갔다 와서 또 잠자고 그랬어요. 3박 4일 동안. 기력과 의욕이 다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외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1도 없고 우리 그냥 강원도 가서 그냥. 그리고 결혼하는 것도 너무 힘든. 결혼하는 것. 네, 그 행사 자체도 힘든. 힘들죠. 원래 힘든데 이제 네, 더 막. 네. 아 그리고 이때 원형 탈모가 머리가 절반 정도 빠졌었어요. 그때 몇 살 때였죠? 95년이니까 27, 8? 27 원형 탈모. 네, 원형 탈모가 이 한가운데. 그래서 결혼할 때 머리를 처음으로 길렀는데 원형 탈모가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머리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이렇게 넘기는 머리 하는 거 있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심어가지고 네. 그렇게 했었어요. 한 2, 3년 동안 원형 탈모가 왔어요. 2년? 네. 2년 동안 이 하루 한 끼 먹고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한 후유증이 그 원형 탈모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만큼씩 아침에 쑥쑥 빠져가지고 이렇게 동전 500원 이상 크기로 여기저기 땜빵이 계속 나는 거죠. 그러다가 또 나고, 이제 좀 잘 먹으면 나다가 또 이제 원형 탈모. 또 잘 먹으면 다시 나고. 네, 네. 그냥 영양실조네요. 그렇죠. 영양실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근데 여전히 이제 그 결혼과 감량은 이제 끝냈죠. 왜냐면 결혼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유지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유지가 안 됐죠. 그럼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예, 결혼을 하고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서 잘 먹고, 그래서 애도 낳아야 되니까 이제 애를 가지면 또 이제 면죄부가 되잖아요. 잘 먹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애를 가지고 잘 먹고, 그래서 이제 그 첫째 때는 한 55kg 정도 됐었어요. 애 만삭이 될 때까지. 왜냐면 이렇게 빼고서 애를 가졌으니까. 55.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저 155예요. 작아요. 근데 이제 55kg 정도 됐는데, 그러면은 뭐 48, 그 정도에서 7, 8kg 찐 거니까, 그것도 이제 많이 늘은 건 아니에요. 보통 뭐 10kg 정도 는다고 하는데 많이 안 늘었는데,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애를 낳으면 애가 보통 3.4 정도 되잖아요. 그다음에 뭐 양수랑 해서 보통 5, 6kg가 훅 빠져야 돼요. 그렇죠? 그 상식적으로 그렇죠. 더하기 빼기를 하면, 애를 낳고 한 미역국을 일주일 먹었는데 55kg에서 1도 안 빠지는 거예요. 정말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그게 그대로 살이 된 거예요. 잠시만, 애를 언제쯤 기준으로 안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고 네. 이제 산후조리를 해서 뭐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 네. 그 사이에 몸무게를 다시 쟀는데, 애를 낳기 전에 55kg였었어요. 그렇죠. 근데 한 달 됐는데 55kg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한 5kg 정도는 몸이 붓고 찌고 한 거에 부었죠 그때. 그쵸. 부은 게 다 이제 뭐 수분이나 뭐 염증이나 뭐 지방으로 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급속도로 한 달에 뭐 3, 4kg 찌는 게 일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55kg에서 절대 안 빠지는 거예요. 첫째 하나 낳고. 대사가 엄청 떨어져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소비가 안 되는 거죠, 몸에서. 그러니까 수분이 막 붙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니까. 그렇죠. 지방도 늘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애를 낳았으면 3, 4kg는 빠져야 되는데 그것도 안 빠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거기서 첫 번째 충격이었고, 둘째를 이제 99년도에 낳았는데 둘째를 낳을 때는 그 이제 체력이 안 되는데 둘째를 가졌으니까 뭐가 왔냐면 그 임신 중독이 와가지고 회사 가면은 누워 있어야 되고, 그래서 9개월 겨우 채우고 이제 첫째를 수술해서, 첫째도 자연분만을 유도하다가 24시간 아프고 수술을 했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둘째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날 잡아가지고 둘째도 수술해서 낳는데, 둘째 낳고 나니까 또 이제 3, 4kg가 쪄가지고 한 60kg대 초반이 제 몸무게가 된 거죠. 이제 둘째까지 낳고 나니까. 이게 30대 후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99년생이니까 30대 초반. 초반에 이미 60kg대가 됐는데, 그러고서 이제 애 둘 키우고 뭐 바쁘고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라는 건 생각도 못 하고 이제 쭉 지내다가 2006년이 됐는데,
60대 중반, 60kg 중반대까지 온 거예요. 65kg, 2006년에. 65kg까지 가고 나니까. 서서히 좀 올라간 거네요. 그죠. 계속 살이 붙는 거죠. 나는 딱히 많이 안 먹는데 계속 살이 붙다가 이제 65kg가 딱 돼서, 아, 이러다가는 애들 키우는데 막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일단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때 이제 첫 번째 다이어트를 한번 이제 애들 낳고 나서의 다이어트를 다시 한번 했는데, 이때도 이제 식단 조절하고 운동은 뭐를 했냐면은 집에 러닝머신을 갖다 놓고 그거를 베란다에다 놓고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했어요. 그리고 등산 다니고. 그래서 운동은 빼놓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무게에 비해서 덜 쪄 보이는 거죠. 그나마도. 무게가 이제 더 많은데 다른 사람들 60kg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직 덜 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좀 있어가지고 정신승리를 하면서 그래도 아직은 66을 입을 수 있어 이러면서 다녔던 시기였었고, 그러다가 이제 59kg까지 빼서 이제 뭐 잘 살았어요. 2007년에 잘 살다가 또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나니까 이때는 다시 이제 10몇 킬로가 쪄가지고 70대 중반이 된 거예요. 74kg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때도 제가 경각심을 별로 못 느꼈던 게, 이런 뭐 66이나 77 사이즈 옷들을 사면 뭐 대충 맞고 내가 활동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 네. 이제 이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냥 살다가 2019년에는 왜 다이어트를 했냐면은 조카가 결혼식을 하는데 조카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거울을 보고 이렇게 한복을 입고 봐도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때 무슨 저기가 있었냐면, 제가 이번에 이제 이런 PPT를 만들면서 사진을 찾아보니까 제가 전신샷을 찍은 사진이 거의 없더라고요. 한 10몇 년 동안. 왜냐면 계속 살이 이렇게 부르니까 사진을 다 어디 놀러 가면 다 남편 사진만 찍고 제 사진은 안 찍는 거예요. 제 사진은 이제 얼굴 요만큼 딱 나오는 것만 찍고 몸 사진은 안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러면은 조카도 결혼식을 한다고 하고 겸사겸사 다이어트를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때도 이제 10kg를 뺐어요. 64kg까지. 이때는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헐적 단식을 주로 하고 운동은 보조적으로. 근데 이때는 제가 간헐적 단식을 제대로 클린하게 좀 하다 보니까 10kg가 이제 한 6개월 사이에 빠지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는 16대 8 시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먹는 거는 그렇게 가리면서 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신 운동은 뭐 걷는 거 하루에 한 3일 정도? 이 정도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뭐 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모두가 겪었던 코로나 때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나가지고 다시 확진자가 됐죠. 74.7까지. 그래서 75가 넘어가면은 이제 80kg 가는 거는 금방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러면 옛날에 이것도 간헐적 단식만 그냥 이렇게 했던 것도 내 몸에 뭔가를 바꾼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조금 먹고 그냥 길게 저기 하니까 이게 있었던 지방이 좀 빠졌던 뿐이지 내 체질이 바뀐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정말 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작년 10월이었었고, 그때부터 다시 해서 이제 14kg까지 뺐는데, 가장 좋아지고 바뀐 거는 근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뭐 이렇게 돌릴 때 여기 힘이 없어가지고 항상 누구한테 돌려달라고 하거나 조금만 이렇게 악의 힘을 줘야 되는 게 힘든 게 있으면은 남편한테 해달라고 하거나 이제 이랬거든요. 그럼 옆에서 이제 핀잔을 두죠. 그 등치에 왜 약한 척이냐. 억울하게. 나는 진짜 이게 근력이 안 들어가서 못하는 건데 사람들은 약간 아니 뭐 무쇠솥도 들게 생겨가지고 왜 그런 걸 잘 못하느냐라고 하는데, 실제는 근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악의 힘도 없고. 근데 이제 그 근력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 바지를 입은 것도 사실은 허리 치수가, 제가 지난 5년 동안 허리 치수를 보면 살이 이렇게 빠져도 허리 치수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뭐 30에서 32 사이, 뭐 29, 30, 32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지 드라마틱하게 빠진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저 때 14kg 전에는 허리가 32였어요. 근데 네. 지금 27이에요. 5인치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여기 복부 비만, 복부 지방이 많이 빠졌고, 지방이 정말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근력이 붙었고, 네.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진 점 많이. 근데 또 재밌는 건 운동은 원래 계속 했잖아요. 아, 이것도 운동도 쭉 한 게 아니라 요 할 때만 한 거예요. 요 다이어트를 할 때만. 근데 좀 약간 제가 재밌는 게, 그러니까 그래도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운동을 좀 다르게 한 게 있어요? 아, 그거는 이제 제가 요 뒤에 하나하나 이제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번 다이어트에서 제가 대사 문제를 나는 바꾸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나쁜 음식 끊기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이제 무엇이 이렇게 영향을 미쳤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5개월 동안은 운동 아예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하고, 여기 이제 나쁜 음식 안 먹는 거, 그 다음에 간식 덜 먹는 거, 제일 중요한 건 소주, 술 안 먹는 거. 그거를 이제 한 5개월 동안 하니까 처음에 이제 드라마틱하게 쫙 빠지고, 여기는 잘 지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뒤에 가면서 실제로 여기는 그 5, 6, 7월은 술래길 걸으면서 이제 2달 내내 와인이랑 맥주 먹고 빵 먹고 그랬었던 시기여가지고 산티아고 술래길. 끊을 수가 없었던 시기였었고, 7월 달에는 또 이제 돌아와가지고 뭐 여기 마을 분들하고 이제 이벤트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뭐 잘 먹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잘 먹었는데도 5, 6월에는 별로 안 빠지던 게 7월에는 다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저 때 이제 운동을 강도를 엄청 높였거든요. 7월 달에는. 그래서 여기 앞에 부분들은 확실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기 몸의 음식이나 또는 간식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줄여가고 음주를 최대한 줄이면서 가면은 자기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 전에 그럼 이제 나쁜 음식을 비포 애프터를 보면 그 전에는 나쁜 음식을 어떻게 드셨어요? 그 전에 나쁜 음식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많이 못 먹으니까 뭐 양이 적었어요? 양이 적으니까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에이스 크래커 한 봉지.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출출하니까 뭐 쿠키 2개. 근데 좀 있다가 점심 먹으러 가서 갈비탕 한 그릇. 그것도 이제 탄수화물은 안 먹지만 밥 반 공기. 탄수화물 안 먹었었어요? 별로 안 먹었어요. 잠시만, 다이어트 하기 전에? 네. 아, 그래요? 원래 탄수화물은 좀 제한하고 안 있었구나.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심 먹고 와서 일하다 보면은 또 당이 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졸릴 때 가서 궁금하니까 저기 탕비실에 가가지고 또 과자 1-2개 먹고. 그러니까 그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질 시간을 안 준 거죠. 인슐린 농도가 계속 높다. 네. 그게 떨어질 시간을 안 주고 계속 유지시켜 준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씩 먹으면서. 그렇죠. 많이는 안 먹어도. 그러니까 혈당이랑 인슐린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걸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않았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약 올리는 거죠. 깔짝깔짝 계속 약 올리면서 내 몸을 안 쉬게 만들어줬다가 이제 치명적인 거는 저녁에 퇴근 후에 이제 술을 한 6, 7시부터 먹기 시작해서 뭐 10시, 11시까지 한 서너 시간 동안 뭐 소주 서너 병에 뭐 맥주에 뭐 거기다 안주까지 한 10시까지 이제 그렇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안주를 먹을 때도 저는 이제 주로 고기나 이런 걸 먹는다고 위안은 삼았지만 어쨌든 술하고 함께 한 4시간이 있는 거죠, 저녁에.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안 좋았던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밀가루나 그런 뭐 튀김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술과 함께 한 시간이 제일 컸었고, 아마 저는 술만 끊어도 이 효과가 나오는 체질이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술을 잘 못 끊어서 이 복부 비만이 많으신 분들은 저랑 비슷한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저 때 그 음주 빈도는 어땠어요? 음주는 11월 달에 하루 먹었고요. 잠시만요. 다이어트 하기 전에.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여기 있죠? 소주 2-3병에 월 8회 이상. 일주일에 2, 3일 이상. 일주일에 2, 3일 이상이요? 네. 하루 건너 하루씩은 술을 먹었다고 봐야죠. 또 근데 많은 약간 직장인분들 중에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렇죠. 하루 건너 하루씩은 거의 먹죠. 어떨 때는 일주일 내내 먹을 때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따져서 하루 건너 하루라고 하는 거지 아마 거의 매일 먹는 경우도 있고요. 일주일 내내. 어떨 때는. 근데 그게 그때 술을 마셨던 뭐 맥락이나 동기가 뭐였어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려면 또 먹어야 될 자리도 있는 거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 술을 즐겼던 것 같아요. 술을 좋아하고 왜냐하면 저는 집안에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이 어떻게 보면 술이라는 약간은 벗어나는 경계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계기 그걸 만들었던 것 같아요. 술을 먹으면 약간은 무방비가 되고 사람들하고 좀 더 친해지고 만약에 술을 한 잔도 안 하면은 이렇게 편하게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거를 잘 못 만들 수도 있는 성격인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게 커리어에서 중요하기도 하니까?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해요? 네. 개발자도 그래요? 개발자는 특히나 중요하죠. 아 진짜요? 네. 저는 개발자는 좀 덜 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개발자들이 술을 많이 먹습니다. 왜냐면 개발자는 두 가지 이유에서 술을 먹는데 스트레스 해소용으로도 먹고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해소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고 나면 이제 다 소통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소통할 사람이 많죠. 맞아요, 네. 맞아요. IT는 맞네. 무조건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이 아니면은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종합예술이에요, IT도. 그러다 보니까 뭐 고객이 됐든 내부 관계자가 됐든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릴레이션십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뭐 평상시에는 조신하게 뭐 깍듯하게 뭐 거리를 두다가 오늘 갑자기 도와주세요 하면 할 수 없잖아요. 술도 한번 먹고 밥도 한번 먹고 친해지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하는 무기가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죠. 관계에서는 술이라는 게 엄청나게 유용했죠. 저에게는. 그럼 술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는 게 술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술자리가 좋아서 두 번째는 술 맛 자체가 그냥 좋아서 그러니까 술 자체가 그냥 음미가 되는 사람 세 번째는 스트레스나 어떤 불안 현재 어떤 좀 부정적 상황을 약간 좀 내려놓기 위해서 릴렉스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뭐 네 번째는 뭐 공허하거나 외롭거나 또 다섯 번째는 뭐 마음의 트라우마나 상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있는데 뭔가 지금 마지막 거의 뭐 빼고는 거의 다 있는 것 같네요. 사실은 아까 그 20대 초반 때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었을 때 한 2년 동안 정말 친구들하고 매일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사회생활 같이 시작해가지고 막 월급 그렇죠. 받고 하니까 막 그렇죠. 부어라 마셔라 하고 매일 술을 먹었는데 그때 지방간이 왔어요. 그래요? 네, 27, 8 그때 지방간이 와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이렇게 젊은 아가씨가 술 때문에 지방간일 리는 없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술 때문이에요 라고 이제 이실직고를 하고 치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하신 말이 술을 좋아하고 잘 먹더라도 간을 충분히 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먹어야 할 때 먹어야지 이렇게 쉬지 않고 먹으면 간이 못 버텨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뭘 학습을 하면 잘 지키는 편이에요. 네. 한번 학습이 되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평상시에는 술을 아예 이제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뭐 뭐 덥다고 맥주 한 잔 이런 거 안 하고 집에서는 아예 술병을 안 두고 살고 뭐 친구를 만나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뭐 누구랑 즐겁게 술을 마셔야 하거나 또는 비즈니스상 만나야 될 자리 이외에는 술을 절대 안 먹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지킨 거는 아까 말한 그 우울하거나 기분이 나쁠 때는 술을 절대로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술을 먹는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럴 때는 술을 먹으면 실수를 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할 때 남자들은 술 먹고 실수를 하거나 뭐 그래도 허용이 되는 문화였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거를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내가 먼저 취하거나 내가 먼저 이렇게 뭐 주사를 부리거나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기분이 나쁘면 취할 수 있으니까 기분이 나쁘면 오늘은 제가 술이 안 받아서 못 먹습니다 라고 빠지거나 기분이 나쁠 때는 이제 잠을 자든지 하지 술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술에 대한 습관을 그 초반에 한번 제대로 아픈 바람에 아픈 만큼 제대로 성숙해져가지고 잘 길을 들여서 그나마 30몇 년을 술을 먹었는데도 뭐 지방간이나 술에 의한 후유증은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술이 안 받는다는 걸 점점 느꼈죠. 이제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도 옛날엔 뭐 두세 병 먹는 건 반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세 병 먹으면은 그 다음날 좀 아침에
두통이 살짝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술이 안 받는구나. 줄여야지 하다가 코로나가 딱 걸리고 나서 술을 딱 먹었는데 술이 쓴 거예요. 원래는 달아요? 네. 처음으로 술이 쓴 거였나? 처음으로? 네. 그리고 그 술이 쓰다는 걸 느끼니까 안 넘어가고 네. 그리고 한두 잔 먹고 나면 막 몸이 안 좋고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런 몸이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 술을 끊자 그래서 술 끊은 김에 같이 다이어트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10월 달부터 시작한 거죠. 그럼 작년 10월이 진짜 인생에서 완전 터닝 포인트죠. 술을 제가. 제대로 끊기 시작한. 네, 처음이죠. 그 전에는 다이어트 할 때 술 안 끊었어요. 진짜요? 네. 술도 마셨어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을 해도 네. 술자리에 다 갔죠. 그리고 술 먹고 대신 그게 한 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지키고. 약간 그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지. 그렇죠. 뭐 공복 시간 지키면 대신에 뭐. 그렇죠. 참고로 그 스타일스 다이어트 첫 번째 S가 나쁜 음식 끊기인데 네. 그게 설밀나티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설밀나티 술이거든요. 네, 술. 근데 술 넣으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일부러 빼놨어요. 근데 설밀나티 술이긴 하죠. 제가 느꼈을 때는 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맞죠. 여기서 특별히 다른 거를 잘 안 지켰는데도 그냥 쭉 빠졌던 이유가 저 같은 경우 술을 끊어서 근데 이걸 보면 좀 느끼는 거는 약간 빨리 이렇게 좀 살이 빠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쁜 습관을 고치고 나서 빨리 빠졌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몸이 가지고 있는 약간 회복력 대사 자체가 워낙 좋으신 것 같아요. 근력이 좀 있던 거죠. 그동안 운동을 계속 뭐 어쨌든 다이어트를 할 때도 운동 다이어트를 했었고. 근데 저는 다르게 봐요. 그냥 세포들이 간이든 이 친구들의 어떤 정화력이나 회복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거는 있죠. 왜냐면은 그 병원에서 매년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도 간에 큰 문제가 없었고 간에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35년 술을 그렇게 먹었는데도 간에 큰 문제가 없었고 맞아요. 나머지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도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상 수치가 대사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서 회복력이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죠. 왜냐면 그 50대 60대 돼서 이제 내 몸이 술을 옛날같이 안 받는데 느끼는 거는 좀 많이 늦거든요. 다들 30대부터 이미 느끼거든요. 20대 후반부터 느끼는데 네. 그걸 이제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그렇죠. 이제 느꼈다는 거는 진짜 몸이 좀 건강하시긴 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르게 말하면 그래서 더 빨리 좀 정신을 못 차렸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워낙 그게, 가진 게 좋아서. 네, 그게 이제 그런 보통 옛날에 골골 80이라고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골골 80이요? 저는 몰라요. 그럼 모르는 세대세요? 골골 80이라는 용어에 뭐 추측 가능한데. 골골 80이라는 게 뭐냐면 내 몸이 약간 뭔가 그러니까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케어를 하니까 네. 병을 관리하고 또 몸을 관리하니까 80세까지 오래 사는데 네. 자기 몸에 과신이 있는 사람들은 맞아. 빨리 갈 수 있다. 훅 무너져 버리지. 네. 어느 날 갑자기 훅 가는. 맞아. 네. 그래서 그럴 수 있었던 거죠. 저도 맞아. 만약에 이런 경고가 없었다면은 그럴 수 있었던 거죠. 참고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그 간이라는 장기가 되게 좀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쵸. 극 MBTI로 치면 극 I고 약간 그렇죠. 되게 혼자 그래서 약간 특히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술이 또 잘 받아서니까 간도 워낙 좋고 회복력 좋으니까 나는 이만큼 먹어 나는 그런 거 자랑하시잖아요 보통. 근데 조심스러운 건 그 사이에 이제 간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사실 드러나지 않다가 되게 간 경화, 간 경변 뭐 이제 간암까지 가 있는데 우린 그때까지 모르다가 갑자기 알아버린다. 근데 문제는 간이란 장기가 어느 시점까지는 회복이 돼요. 어느 시점까지는 유턴할 수가 있는데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안 돼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약간 그런 걸 놓치는 그 타이밍을 놓치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쵸. 두 번째는 이제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여전히 뭐 약간 심혈관 질환도 위험이 높은데 급사하잖아요. 그쵸. 심혈관 질환으로. 근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몸이 아파진 게 아니라 계속 몸에서 쌓이고 있었지만 그쵸. 겉으로 그걸 갑자기 가죠. 근데 네. 그분들 보면 술 보통 이제 많이 드시는 분들은 좀 많죠 비율이. 그쵸.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골골 80처럼 이제 원래 술 잘 안 받고 원래 술 먹으면 컨디션 안 좋고 30대부터 이미 나 이제 좀 옛날 같지 않고 느낀 분들은 조심을 하는데. 그렇죠. 위험할 뻔했죠. 술이 되게 컸네요 지금 보면. 오케이 좋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럼 술을 끊는 건 어렵지 않으셨어요? 끊진 않았죠 근데. 끊진 않았어요. 네, 술을 줄였죠. 지금도 만약에 맘 먹고 마신다고 하면 마실 수는 있는데 최근에 제가 네. 그 7월 초에 그 식구들이 와가지고 술을 그날 진짜 좀 많이 마셨어요. 한 두세 병 평상시처럼 먹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24시간 잤어요.
그 다음날. 원래는 안 이렇죠? 아니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말짱한데 24시간을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잤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8개월 동안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가진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술도 그렇고 그 지난주에 이 마을에서 이제 파티가 있어서 뷔페 음식을 불러다 먹었는데 그날 일일 일식하고 뷔페 음식만 먹었는데 그나마도 골라 먹었다고 먹었는데 거기에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배탈 설사하고 그 다음날 또 해가지고 기어이 정란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근래에 있어서는 정란 배탈 설사 나가지고 먹은 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내 몸 안에서 반응하는 게 바뀌고 있다라는 게 그런 시그널이 오니까 네. 그러니까 굳이 내가 막 그러니까 옛날에 만약에 똑같은 얘기인 거죠. 술을 먹어서 힘들고 지치고 그 다음날 출근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안 먹었겠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7시에 말짱하게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출근해 있는 몸이었으니까 술이 나한테 데미지를 전혀 안 입힌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먹었고 유지를 했었던 건데 지금은 내가 힘들다 다음날 아침에 그 다음에 막 24시간 자야 된다 그럼 안 먹죠. 바보같이 먹을 이유가 없는 거고 최근에 바뀐 게 이제 그러면 뭐가 좋나 해서 이제 막걸리 1잔, 2잔 옛날에는 막걸리 아예 안 먹었거든요. 이거 술이 아니다 그러고 음료수다. 네, 그리고 괜히 머리만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안 먹었는데 이제 고기 같은 걸 먹을 때 좀 느끼하고 소화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럼 대안이 뭐가 있지? 그래서 이제 막걸리 1잔, 2잔 아니면은 뭐 와인 1잔, 2잔 네. 요 정도 그렇게 유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절로. 왜냐면 몸이 안 받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월 달에 13일 먹었잖아요. 2월 달에 6일, 4월 달에 이제 사표년이라고 11일. 네. 엄청 많이 먹었죠. 네. 그다음에 5월, 6월은 거의 풀로 먹었잖아요. 술래길 걸으면서. 7월 한 달 동안 3일 먹었잖아요. 네. 그때는 가족들이 와서 먹고 그다음에 그 마을 파티 아니라고 먹고 엊그저께 동생이 와서 먹고 근데 엊그저께도 저 3일도 하루는 막걸리 하루는 맥주 네. 하루만 소주였어요. 과하지 않았고. 그렇죠. 맥주하고 막걸리는 뭐 한두 잔 그렇게밖에 안 먹은 거고 소주 이제 한번 7월 초에 대박으로 먹고 탈났던 거고 옛날에 맥주나 막걸리는 아예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술도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좀 희망적인 이야기는 그 술을 완전히 끊으신 것도 아니고 여전히 술을 드시긴 드셨다. 근데 물론 수아님은 이제 간이 좀 슈퍼 간이기 때문에 그 보통 사람들보다는 이제 이렇게 한두 번 먹는 게 이게 크게 영향을 또 덜 미쳤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봤을 때는 좀 해석을 다르게 해야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여전히 술을 절제하고 줄였지만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사 건강 개선이나 감량은 일어났었다라는 그렇죠. 걸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술을 같이 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 타임만 적정한 수준에서 하면 네. 그러니까 나머지 이거를 하다 보면 술에 대한 그 반응 자체가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술을 잘 먹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뀌기 때문에 네. 아마 스스로 조금씩 바뀌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굳이 다 끊어야 돼 이렇게 시작하시지 않아도 바뀌어가는 자기한테 좀 보조를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좀 걸러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수라님 지금 보신 분들 다 느끼겠지만 워낙 절제력도 좀 있고 워낙 그 뭐랄까 의지나 이렇게 판단하면 실행력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왜냐면 보통 거의 이제 제가 보면 거의 이거는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 봐도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정도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목적이 있을 때만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때 안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술을 마셨으면 이미 중독이 돼버렸고 그냥 있죠. 때를 안 가리고 먹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수라님 케이스는 좀 간도 되게 독특하지만 뇌도 좀 약간 마음 근력이 되게 세서 좀 걸러서 보긴 해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한두 번 허용하는 게 다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럴 수 있죠. 수라님은 약간 좀 신기한 거는 그 몇 번 허용해놓고도 나머지 날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심지어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다시 한 번 더 술을 많이 먹고도 돌아오면 그냥 다시 끝. 이거는 이제 걸러서 봐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뭔가를 중독된 물질을 끊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제가 공부한 바에서는 끊을 거면 아예 끊는 게 일정 기간은 그러니까 애매하게 약간 뭐 담배를 끊었다 해놓고 담배를 완전히 끊는 게 낫지 차라리 담배를 매일 막 내가 2모금씩 마시자 이거는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거는 좀 걸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수라님은 슈퍼 뇌와 슈퍼 간을 가지고 있다. 네. 네. 그리고
술은 그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시간 제한 섭취하고 간헐적 단식은 제가 이제 초창기에는 간헐적 단식이나 시간 제한 섭취나 이거를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 제한 섭취도 충실히 했고 24시간 단식도 몇 번씩 했단 말이에요. 초창기에는. 근데 이제 갔다 오면서 못했고 네. 7월에는 아예 못했어요. 계속 이제 운동하느라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도 있고 또 집에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네. 아침에 뭘 이렇게 자꾸 먹는데 옆에서 갔다 왔다고 혼자 밥 먹게 하기 좀 미안해가지고 먹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16대 8을 24시간 계속 안 먹는 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두 끼는 같이 먹다 보니까 고기는 잘 못 지켰고. 그래도 대사가 좀 이제 건강해진 이후니까 원래 그렇죠. 단식의 빈도를 줄이긴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만큼 많이 할 수는 없죠. 처음에는 1, 2월도 그렇고 여기 빈도수를 단식을 많이 했다가 그 다음에는 별로 안 했고 대신 36시간 이상의 단식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하루 반나절까지는 이제 해봤었는데 네. 36시간 이상의 단식은 아직 안 해봤는데 한두 번 정도 해볼 계획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주는 효과나 이런 게 뭐가 있는지 그거는 이제 앞으로 해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약간 24시간에서 30시간 정도 단식은 하시면 뭐 컨디션이나 이런 식욕은 어때요?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렵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중간중간 그 깔짝깔짝 먹었던 게 문제였던 거였는데 오히려 이제 한 끼에 먹는 양이 늘어나니까 순댓국을 한 그릇 다 먹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포만감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그 다음날 점심 때까지 가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밥을 3숟가락 먹으면 배부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밥 숟가락 3번. 네. 그러니까 주변에도 항상 전부 다 이게 3숟가락 딱 먹고 배부르다 느낌이 이제 숟가락 놓고 뭐 이것저것 먹다가 이제 쉬어요. 그러면 이제 한두 시간 지나면 또 배가 고프겠죠. 어른의 마냥. 네. 그러면 이제 에이스 크래커 1개를 먹어요. 그러다 또 이제 조금 지나면 또 배가 고프죠. 네. 그러면은 이제 과일 1개를 먹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다닐 때는 그나마 이제 주변에 먹을 게 없으니까 회사에서는 뭐 탕비실에 뭐 있거나 이러면은 이제 뭐 그거 먹거나 없으면은 이제 그냥 안 먹어도 별 문제는 없으니까 버티다가 언제 무너지냐면은 토요일을 집에 있을 때 계속 심심한 거예요, 입이. 그러면 쉬지 않고 계속 먹는 거예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계속. 그래서 나는 이제 위안을 하는 거지. 난 조금 먹어. 칼로리는 또 그렇죠. 많이는 안 먹어. 근데 계속 먹어요. 이게 시간이. 그게 문제였던 쉬지 거죠. 않고 먹었지. 근데 그랬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이 대사가 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화력이 이제 그만큼만 되는 거죠. 많이 먹으면 불편하니까 머리도 안 돌아가고 막 졸리고 식곤증 오고 이러니까 많이 못 먹었던 거고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충분히 쉬었다가 이제 밥 반 공기에 뭐 순댓국 3분의 2 이렇게 이제 먹다가 그다음에 이제 순댓국 한 그릇 다 먹고 그러면은 늘었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면서 제가 계속 느껴요. 아, 밥 반 공기를 다 먹을 수 있네. 그래서 이제 다 먹고. 근데 그다음에 이제 버티다가 먹을 때 그 시간에는 30분에서 1시간 동안 이것저것 많이 먹어도 내가 좀 포만감이 들다 싶을 정도로 충분히 먹어도 소화력이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점차 느끼면서 이제 많이 먹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12시간, 24시간 뭐 있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조금 먹어서 못 견뎠던 거죠. 이게 이제 또 약간 제 컨텐츠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걸 안 보신 분들 입장에서 좀 혼란스러울 텐데 우리 옛날에 약간 소식하면 좋다라고 하면서 깨작깨작 많이 먹였잖아요. 다이어트 전문가분들이나 당뇨 전문가분들도 조금씩 여러 번 맞죠? 뭐 혈당을 조금 덜 올리는 잡곡밥으로 바꾸면서 여러 번. 근데 저는 여기에 동의를 좀 못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저예요. 네. 그러고 살이 찌거든요. 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이제 혈당 반응, 인슐린 반응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 내내 우리 한국인 대표적인 저희 부모님, 할아버님처럼 아침 눈 뜨자마자 바로 한 끼 먹는데 그것도 밥 같지 않은 밥이야. 제가 보기에는 순수한 탄수화물에다가 그냥 반찬 국물이거든. 또는 옛날에 무슨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봐도 김치에다가 김에다가 그냥 밥이면 그냥 흰 밥인 거예요. 포장만 때려 박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약간 단백질과 지방은 좀 많이 모자라죠. 그쵸. 그렇게 해서 먹어놓고 조금 지나면 출출하지. 왜냐면 혈당이 올라갔다가 내려갔으니까. 회의 먹고 또 간식 먹고 점심 또 먹고 또 뒤에 먹고 계속 주워 먹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먹다고 생각하지만 가보면 계속 간식 드시고 있더라고. 나중에 그게 보이더라고.
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막 선물로 막 드렸던 샌베 같은 것들, 전병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다 단 거, 다 순수 탄수화물. 냉장고에 있는 것도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다 드시더라고요. 그쵸. 콜라. 그러니까 계속 혈당 오르고 인슐린 내리면서 하루 종일 혈당에 노출되고 인슐린 노출되고 그러니까 인슐린 장수 높아지고 또 세포들 혈당에 이제 어떤 당화 일어나고 그리고 소화관들은 무슨 깨어있는 시간 내내 무슨 네쿠카라베 개발자처럼 네 개발자처럼 이제 아침에 출근 일찍 해가지고 하루 종일 계속 숟가락을 내려놓는 순간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끝나고 나서 소화하는데 시간이 또 6시간 이상 걸리니까 그러면 8시에 저녁을 먹고 잠들기 직전까지 잠드는 순간까지 계속 소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잠들기 전에도 또 출출하다고 야식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냥 24시간 내내 계속 뭔가 소화하고 있는 내 위가 내 몸이 쉴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저예요. 그러니까 저 가지고 임상 실험해도 아무것도 나올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느 정도로 소식하는 사람이었냐면 정말 밥 3숟가락 한 끼에 밥 3숟가락에 반찬 조금 까작까작 하고 끝.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배고프니까 뭐 먹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또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으니까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또 금방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 오면 맨날 배고프다는 게 이제 그럼 누구 남편이 화장실 갔다 오면 배고프지? 뭐 먹어야지? 그러면서 뭐 먹고 그러니까 총량으로 따지면은 그래도 그렇게 많이는 안 될 거예요. 근데 항상 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위나 장에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전통 패러다임에서 안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나 장은 지금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하면서 그냥 계속 먹어주는 거죠. 그럼 위나 장은 계속 아픈 상태로 계속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인슐린 부위 자극되니까 하루 종일 지방 분해는 안 되고 그렇죠.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이렇게 시간제 섭취하면서 되게 재밌는 거는 이것도 효과를 많이 줬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소식자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도 다 그냥 바뀌는 걸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약간 적게 먹어도 배가 너무 불러서 못 먹는다.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보면서 느끼는 건 여전히 이제 소식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러니까 몸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못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끼니를 그래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끼니를 좀 만드시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건 약간 좀 연습이 오히려, 필요할 것 같아. 저 그래서 최근에 오히려 반찬 종류도 훨씬 더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먹게 되고 밥도 이제 반 공기 정도 먹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바뀌었냐면은 옛날에는 내 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면은 내가 불편하다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가리는 음식이 엄청 많았어요. 남들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분명 어르신들이 입이 짧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입 짧다고. 입이 엄청 짧아가지고 토마토도 안 먹었어요. 왜냐면은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가리다 보니까 입맛에 안 맞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가지도 안 먹고 호박 안 먹고 토마토 안 먹고. 얘들이 다 지금 렉틴이 많은 음식들이거든요. 본능적으로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독소들을 몸에서 거부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게 다 렉틴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먹으면 배가 아파요. 그렇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이거를 하면서 계속 이제 식단 조절을 하면서 이제 최근에 그 가지찜 우리 할 때 했잖아요. 제가 와가지고 우리 마당에서 가지를 따서 가지찜을 했어요. 근데 내가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하고 걔를 먹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중요한 소화죠. 충분히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지.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호박, 뭐 토마토, 가지 몸에 좋다는 야채 다 못 먹죠. 그러니까 이제 밥 맛 없죠. 같이 먹을 반찬이 없으니까 밥 맛 없죠. 그리고 밥도 먹으면은 소화가 잘 안 되고 탄수화물도. 근데 지금은 밥 반 공기 먹고 다 반찬 한 30가지 꺼내가지고 다 골고루 먹고 그래도 뭐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뭐 재미를 느껴가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약간 위와 장에 문제가 있으면 음식을 똑바로 못 먹게 되는 것. 그러면서 약간 더 나쁜 걸 자꾸 먹게 되거나 나쁜 습관으로 가는구나. 근데 또 재밌는 건 이제 대사가 고쳐진다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장기 회복인데 소장기 회복되니까 더 다양한 음식들을 잘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더 영양분 잘 들어오고 밥도 잘 먹게 되니까 나쁜 건 안 먹게 되고 또 선순환이 만들어지네. 좋습니다. 완전 정석이네요. 이렇게 하니까. 오케이. 단식도 했었고 그 보시는 분들이 좀 이제 항상 오해하시는 게 그러니까 단식을 항상 누군가에게 똑같이 해야 된다는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 단식은 항상 도구잖아요. 목적이 있고. 수라님의 경우에는 지금 되게 많은 체중을 감량을 해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갈수록 이제
몸에 단식을 더 할 이유는 좀 줄어들긴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끔씩 단식해주면서 저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가끔씩. 그러니까 어떤 세포 대청소를 위한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몸이 건강해지는 과정에서 옛날처럼 계속해서 그거를 많이 하는 것은 또 목적과 어떤 리스크, 비용을 생각했을 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요즘 제가 단식하는 경우는 이제 아까처럼 이제 뭐 마을 모임이 있어가지고 뷔페를 먹거나 네. 뭐 결혼식에 가야 되거나 할 때 좀 이제 내가 과하게 그날 뭐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전에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쉬고 나면은 몸이 네. 좀 편해진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그럴 경우에는 주로 하죠. 그냥 약간 좀 피하지 못하게 나쁜 음식이나 좀 많이 먹을 상황이 있을 때 그렇죠. 그 이후에 단식을 해주는 그렇죠. 거. 에리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에리님은 네. 그래서 요즘은 단식에 24시간 이상 단식에 대해서는 크게 막 그 스트레스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도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좋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줄이기와 운동이 가장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아까 그 나쁜 음식 S와 관련된 부분들이기도 한데 탄수화물은 거꾸로 저는 늘은 거죠. 그렇게 따지면 밥은 네. 잡곡밥으로 해서 이제 제 거 잡곡밥으로 좀 이따가도 잡곡밥인데 잡곡밥으로 해서 한 공기 한 끼 하루에 한 공기는 충분히 잡곡밥으로 먹고 그 다음에 오히려 고기를 과하게 먹었죠. 왜냐면 저는 탄수화물도 못 먹죠. 가리는 음식 많죠. 그러니까 내 에너지를 고기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도 관계없는 체질이었어요. 옛날부터? 먹어도. 네. 고기를 하루 3끼 먹어도 아침에 치킨 먹고 점심에 치킨 먹고 저녁에 삼겹살 먹어도 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에너지를 보충을 했었고 그래서 그나마도 이게 똑같은 무게로 쪄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네. 근육이 조금 붙은 몸으로 쪘던 것 같아요. 그나마도. 네. 그래서 잡곡밥으로 좀 바꾸고 있고 뭐 빵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거는 고치는데 저는 크게 문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저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봤을 때 빵 좋아하고 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금단 증상이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힘든 일이라서 거의 담배랑 똑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독된 거죠. 이번에 뭐 EBS의 그 내몸 설명서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중독이더라고요. 아, 중독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 중독은 안 걸려 있는 몸이라 그나마도 조금은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가 몸을 관리하는 게 모든 사람이 다 케이스가 다르다는 게 뭐 이렇게 뚱뚱하고 살쪄 있으면 다들 뭐 탄수화물 좋아하고 막 이럴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다 다르니까 맞아요. 뭐 탄수화물 안 먹었는데도 살찌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아님도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 않았고 문제의 원인이 다른 데 있었던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우유도 못 먹었었는데 우유는 최근에 예전에? 안 먹어봤는데 네. 우유는 아예 못 먹었죠. 그래서 장이 워낙 약하니까 네. 못 받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은 처음에는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옛날에도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을 많이 했었고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뭘 내 몸이 알고 있었냐면 이 위가 안 좋고 위경련이 많이 나고 장의 활동이 안 좋으니까 걸어야지만 이게 신진대사가 된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지하철도 계단 걸어서 올라가고 또 뭐 차 타고 가야 될 거리도 웬만하면 좀 걷고 네. 일부러 많이 걸어 다녔거든요. 그래야만 소화가 돼요. 그나마 조금 먹은 것도 걸어야 소화가 되고 안 걸으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된다는 걸 느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몸을 그나마도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다시 더 이렇게 늘리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 반응이 없는. 근데 이제 평상시에 걷는 걸 정말 무슨 큰일이 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이게 차가 없으면 나는 못 움직인다라는 네. 마인드인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아마 이 스타일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 부분에서 데미지가 올 수가 있어요. 특히 40대, 50대 아주머니들 중에 그 직장 생활 많이 하고 운전 많이 하셨던 분들 중에는 이 걷는 게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뭐 이렇게 뚱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걷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저는 걷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운동이 습관이 되는 건 걷는 것부터 시작인데 맞아요. 그나마도 저는 운동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 갈 수 있었던 게 평상시에 많이 걷는 걸 나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걷다 보니까 그게 좀 근력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나머지 요소들 중에서 이 운동에 입문하는 20, 30대나 뭐 40, 50대 여성분들, 남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남자들은 그나마도 좀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특히 여자분들 경우에는 운동이 이제 지난번에 그 우리 에리님께서 운동이 가장 먼저 입문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오히려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내 생활 반경에서부터 자꾸 시작을 해서 네. 내 근력을 높여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 7월 달에 이제 쭉 반등이 일어났던 게 운동 시간이 산티아고 빼고는 거의 매일 운동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산티아고 기점으로 운동량은 계속 높게 유지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제 산티아고 때는 워낙 잘 먹고 다니고 이제 그래서 몸무게 변화가 별로 없었는데 네. 갔다 와서 이제 운동량의 변화가 이제 효과를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되게 정석적인 게 제가 보통 이제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잠 고치고 식단 고치는 게 좀 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얘들 먼저 하시고 운동도 같이 하면 너무 몸이 힘들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그렇게 한 번에 다 바꾸는 게 쉽지 않아서 그래서 약간 일단은 운동, 그러니까 전통 다이어트 패러다임과 좀 다르게 운동 잠시만 강박 내려놓고 일단 잠과 식단 고쳐보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살 빠지고 에너지 대사가 막 올라오고 막 그렇죠. 올라올수록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고 싶어질 거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이제 그 시점이 이제 뒤에 들어온 거네.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은 저도 가기 전에 내가 뒷산을 뭐 오르내리거나 운동을 했을 때 내 에너지와 네. 10kg가 빠지고 나서 산티아고를 걸었을 때 내 에너지 그리고 또 그 산티아고 1000km를 걷고 나서 와가지고 내 몸의 에너지가 다르니까 운동이 그러니까 뭐든지 재밌어야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재미가 생기니까 더 하고 싶고 이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데 네. 제가 가기 전에 산티아고 가기 전에 3월 달에 네, 이제 봄에 3월 달에 이제 이거를 이제 퇴사 생각하기 전에 네. 본격적으로 운동을 좀 해보겠다고 PT를 끊었어요. 네. 여성 전용 PT 클럽에 가가지고 PT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 그때 이제 막 그 전통적인 그 막 5분 웨이트 막 세게 한 다음에 또 막 쉬었다가 근육을 막 찢어가면서 이거를 근육을 늘려야 된다고 막 하니까 몸은 안 따라주는데 네. 막 고역인 거죠. 그래서 억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이제 재미도 없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그때는 이제 몸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팔굽혀펴기 이렇게 하면은 이거 땅에 이제 이거 데이지도 않고 막 이제 이랬었으니까 막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침에 운동하고 달리기 이제 점점 늘려가는데 이제 4km 이제 5km 아침에 30분 이상씩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월수금은 등산을 가고 화목토는 달리기 앤드 그래서 갈 때는 달려서 가고 올 때는 이제 파워워킹으로 오는데 이게 지금 약간 살을 빼야겠다라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거죠. 맞죠? 그렇지 않고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절대적으로 못해. 이때 3월 달에 내가 실패를 경험을 했거든요. PT 이렇게 이제 몸을 쭉 빼놓고도 가서 막 거기 가가지고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사이에서 그냥 막 안 굽혀지는 몸 굽혀야 되고 막 이러니까 막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거 억지로 해야 되나 막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근데 지금은 아침에 달려지고 막 공기 막 마시고 너무 좋고 쭉쭉 올라가면 쭉쭉 올라가지고 막 이러니까 아무런 적이 없이 한 달에 23일을 운동한다는 건 내 인생이 처음이에요. 사실은 이 두 개 걷는 거 빼고 한 달에서 23일을 운동을 한다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되게 근데 한 가지 이건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부터 딱 1년 전 여름 즈음에 예를 들면 운동을 하려고 할 때 몸 상태, 컨디션 이런 거 어땠어요? 그냥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그때랑 비슷한 상태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나는 운동이 안 맞아. 나는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대구에 이제 회사 있어서 그때도 요가를 해보려고 필라테스를 해보려고 필라테스
끊었어요. 네. 요가예요, 필라테스예요? 필라테스. 아, 필라테스 이제 도구에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갔었어요. 작년 이맘때? 작년 이맘때요. 딱 7월. 정말 내 몸이 강목에서 강목. 통나무 이런 것들이 하나도 유연하게 안 늘어나 있고 네. 몸은 살이 쪄서 힘들고 거기 가서 늘리라는데 막 이거는 너무 고통스럽고 한 뭐 10분 했는데 막 1시간 한 것처럼 온몸은 막 아픈 것 같고 땀 나고 막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끊고 계속 다니려고 했는데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아니면은 취소해도 된다 그래서 바로 취소했어요 그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몸이 안 따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려면은 몸이 좀 어쨌든 약간은 가벼워져야 네. 즐거움이 생기는데 네. 그 상태에서 힘든데 어거지로 빼야 되고 몸도 만들어야 되고 막 밥도 굶어야 되고 안 되는 일인 거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옛날에 제가 이제 그 하루에 한 끼 먹고 2년 동안 살을 뺐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동기부여가 분명하잖아요. 좋은 남자를 이렇게 꼬셔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이 분명하니까 2년 동안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사실은 다이어트라는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면 내가 이렇게 몸을 뭐 운동을 해서 예쁘게 만들어 본들 뭐 할 거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결혼 2번 할 거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맨날 뭐 어디 바깥에 사귀는 놈이 뭐 살 빼래? 뭐 이런 야유를 하는데 네. 그렇잖아요. 건강하면 됐지. 굳이 네가 운동까지 해서 몸을 이렇게 축 뺄 이유가 뭐가 있어? 네. 이런 건 그래 하면은 그렇긴 하지. 건강하면 되지. 뭐 굳이 운동까지 해서 살을 빼야 돼? 이러니까 이제 동기부여가 또 안 되는 거죠. 합리화가 되는 거죠. 아, 이게 또 함정인 것 같아요. 이 우리가 중년에 들었을 때 함정 중에 하나가 내 나이 이제 뭐 그렇죠. 그게 제일 커요. 그리고 합리화시키는 거. 맞아. 그리고 포기하는 거. 그리고 다들 뭐 그런 거지. 다들 아픈 거지. 살찌는 거지 하면서 그때 이제 그 기회를 못 잡으면 진짜 빠르게 이제 노인으로 가는 거고. 모여서 다 약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거죠. 어디 아픈 얘기하고 어느 병원이 좋다는 얘기하고 벌써 그러고 있는 거죠, 다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게 그 에리님이 그래도 저보다는 언니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항상 해피하시고 그렇게 자기 자존감이 워낙 높으신 분이니까 근데 그런 분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다이어트도 하시고 운동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아 내가 너무 나를 합리화시키고 아니랬다라는 게 진짜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막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자기 자존감도 낮고 뭐 아니면 자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이 뭔가 이런 계기를 만들어 가지고 했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지는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그분은 뭐 크게 인생에 막 그런 뭐라 해야 되나 그 굴곡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편하게 쭉 흘러가도 되지 않을까? 남들이 봤을 때는 네, 합리적으로 그냥 뭐 편하게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이 자기를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식단 조절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는 모습이 야 내가 너무 안일하게 나를 합리화시켰구나. 그리고 저렇게 변하는데 나라고 안 될 이유도 없고 못할 이유도 없는데 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비슷하게 그분도 자기 에너지를 평생 일하시는데 다 쓰다가 이제 몸이 무너진 거를 다시 복구하는데 복구해가고 있고 되는 걸 보니까 그럼 내가 은퇴해가지고 그렇게 무너져 갈 때 그때 가면 늦을 건데 그렇죠. 나는 좀 더 빨리 시작해서 좀 더 잘 하면은 더 빨리 네. 더 무너지기 전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은퇴하는 50대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제일 네. 그거죠.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말으라고. 나를 설득시키지 말으라는 거죠. 뭐 괜찮아. 안 아프면 됐지. 약 안 먹으면 됐지. 저 약 하나도 안 먹거든요. 뭐 고혈압,당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제가 그걸 위안 삼았거든요. 사실은 살이 이렇게 찌는데도 나 아픈 데 없고 뭐 그다음에 겉보기에 다른 사람 뭐 불편할 정도로 살찐 거 아니고 그다음에 내가 뭐 돌아다니는데 문제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그 한 74kg 쪘을 때도 아직은 사입을 77이 있어. 뭐 77이 있는데 괜찮아. 근데 이제 77에서 빈틈이 없어진 그 순간 이제 현타가 딱 오면서 그리고 우울해지더라고요. 진짜 몸이 이렇게 무거워지고 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무기력과 우울. 그리고 그때 더 저기 했었던 거는
한 5kg 빼고 69가 됐을 때 70에서 벗어났을 때 건강검진을 12월 말에 받았어요. 제가 70자 찍히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69kg까지 딱 빼고 69kg가 딱 될 때 건강검진 예약해서 이제 그 연말에 12월 30일인가 그때였을 거야 아마. 건강검진 하러 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지혈증이랑 골다공증 이런 것들에 그다음에 당뇨, 경계 왔다 갔다 한다고 관리하라고 이제 경고가 온 거예요. 몇 년도예요? 작년 12월. 작년 12월이요? 네. 74에서 이제 69로 빼고 건강검진 하러 이제 갔는데. 그치. 겉으로 보이는 이제 뭐 감량은 체지방은 줄었지만 대사는 지금 이제 아직 문제 상황에 있다. 문제 상황에 이제 경고가 오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고지혈증 검사 다시 받고 뭐 먹어라라는 경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당뇨도 약간 경계 수치다. 아주 거기까지 가진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골다공증 아주 심각하다. 심각하다. 근데 골다공증은 심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약으로 극복하는 거는 이제 안 된다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건강검진 하고 나서 아 그래 내가 나를 안위하고 있었던 거에서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경고도 5kg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왔으니까 더 열심히 하자. 이제 그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서 이제 올 하반기쯤에 12개월을 다 하고 나서 건강검진을 다시 해보고 이제 어떻게 비포 앤 애프터가 바뀌었나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모든 게 이제 맥락들이 저 책에서 보고 내가 이해한 맥락들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고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걸 계속 느낀다는 게 제일 좋아요.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이까지 했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풀셋으로 나이키 러닝웨어를 입고 동네를 한 바퀴 달리고 있어요. 우리 마을에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를 아침에 고추 따고 있는데 그 옆에 저러고 달리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 마을에 소문날 거야. 그 웬 시커먼 옷 입고 핫팬츠 입고 달리기 하는 아줌마 하나 있다고. 그래서 아침에 달리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잘 자기는 이게 제일 큰 거죠. 저에게는 지금까지 35년 동안 그렇죠. 제일 큰 거죠, 이게 저에게는. 평균 수면 5시간 이내. 네, 5시간 이내. 그리고 5시간 이내면 약간 몇 시간 정도라는 거예요? 평균을 잡으면? 뭐 4시간. 4시간 정도? 4시간? 근데 이제 그 4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수면의 질인데 2시간 이상을 붙여서 못 잤어요. 진짜요? 네. 지난 몇십 년 동안? 그쵸. 그러니까 그게 생긴 게 그 30대 때부터 애 낳고 그 대학 다닐 때 생긴 습관이 그 이후로 계속 제일 심각했을 땐 30분. 30분이요? 나는 충분히 잤다고 해도 눈을 뜨면 30분. 그러니까 다시 눈을 감고 있으면 몸은 자는 것 같은데 뇌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 뇌파 테스트도 해봤어요. 뇌가 움직이고 있어요. 실제로 일을 해요. 그래서 다시 30분.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늘어서 2시간, 3시간. 그래서 11시에 자면 무조건 1시에 깨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3시에 새벽 3시에 자잖아요. 선우 씨. 네. 뭐 일하다가 자고 노란 건 일하다가 자고 저런 기록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일 안 해도 이 시간에 자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일이 이제 낮에 막 사람들 만나고 일을 할 게 밀려 있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 일을 하죠. 네. 일을 하면은 더 잠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깨달은 게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나마도 이제 빈둥빈둥 대다가 이 시간에 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수면의 질이 결코 좋아질 리가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수면의 질이 이제 좀 좋아졌어요. 이때부터 이제 무방비 상태로 이제 누워 있다가 이제 자니까 이제 6시간, 7시간 이렇게. 근데 이 6시간, 7시간 잘 때도 붙여서 자는 거는 한 4, 5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럼 잠시. 스타일스 다이어트 시작하시고 나서 이제 잠도 고쳐야 되겠다 해서 바꾸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요? 11월? 네, 그때부터죠. 11월부터 잠을 고쳤다. 네, 잠을 고쳤죠. 혹시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일단 10시, 11시에 침대로 들어가요. 침대로 들어가서 핸드폰을 옆에 두고 핸드폰을 좀 까짝까짝 하다가 재미없는 유튜브를 봐요. 제 거 포함일 수도 있겠네요. 재미없는 유튜브를 옆에 틀어놓고 있다 보면은 졸음이 와요. 그러면 자. 네. 그러면 10시, 11시에 자면은 새벽 한 2, 3시에 깨요. 그러면은 잠깐 이제 또 깔짝깔짝 하다가 또 자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자요. 그러면은
한 6, 7시에 때 깨요. 그럼 이제 출근을 해요. 그거를 이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중간에 깨는 빈도가 좀 줄거나 자는 시간이 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잠을 길게 잘 자는 거에 대한 강박이 아예 없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맡겨 놓으니까 몸이 좋아지니까 저는 자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조금씩. 네. 예, 내 몸이 편하니까. 왜냐면 8시 전에 무조건 먹는 걸 끝내고 10시쯤에 그러니까 보통은 6시에 끝내죠. 6시에 끝내고 10시까지 공복 상태에 있으니까 좀 약간 허기도 지는 것 같고 별일 없으니까 10시에 이제 침대에 들어가가지고 딴짓을 막 하고 있다가 유튜브도 좀 보다가 이제 뭐 음악도 틀어놨다가 이제 숙면에 좋은 음악도 틀어놨다가 아니면 이렇게 뭐 그거 있잖아요. 책 읽어주기 그거 있잖아요. 그 1시간짜리. 그거 틀어놓으면 이제 중간에 저절로 잠이 와요. 그럼 자. 그럼 처음에 1시에 깼다, 2시에 깼다, 3시에 깼다. 어떨 때는 이제 4시에 깨고 그러면 이제 자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고. 근데 최근에 제가 업무 때문에 하루 종일 앉아서 회의를 하다가 온 날이 있었어요. 그날 2시간 자고 깨고 또 1시간 자고 깨고 시간 자다가 또 1시간 자고 깨고 옛날에 그 습관? 그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확 받으니까 그게 다시 원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스트레스를 이렇게 주면은 내 몸이 옛날에 기억하고 있던 그 약간 불면증 증상이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를 그날 한번 느끼고 근데 순례길도 저한테는 되게 엄청난 큰 전환기였죠. 그때는 몸을 이제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때 잠이 정말로 꿀잠을 하루 6, 7시간씩 푹 잤죠. 계속. 그러니까 이때가 정말 저한테는 잠에 대한 습관을 엄청 고치는 그런 계기였었고 만약에 그때 저랑 같이 걸었던 분이 불면증이 있으셔가지고 자기 진짜 수면질이 안 좋다고 그랬던 분이었는데 그분도 저랑 걸으면서 잠을 잘 잘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자기 정말 여기 와서 잠을 잘 잤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불면증, 이 수면의 퀄리티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약간 그 초반에는 그 아까 식단 조절이나 간헐적 단식 이걸 하면서 잠에 대해서도 너무 강박 가지지 말고 대신 조금씩 그런 운동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내 몸을 약간 바꿔가면서 써주면서 이걸 바꿔가면 또 효과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산티아고에서 잘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뭐 운동량이 되게 많아서 많이 필요하고 생각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고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는 건 스트레스가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4시 정도에 식사를 딱 끝내니까 4시부터 10시까지는 거의 6시간이잖아요. 쓸데없는 거 먹기 힘들다. 안 먹고 기다리다 보면은 뭐 놀면 뭐해 잠이나 자야지 그러고 이제 침대에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다 자니까 그러니까 수면의 환경. 그렇죠. 남들이 다 코 골고 자니까 어둡고 조용하고 다 어둡고 조용하고 완전 차단되고 소음 못 내게 하니까. 그렇지. 그것도 중요하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깜깜하거든요. 이렇게 시골 사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완전 깜깜. 맞아. 전등 다 나가고 그리고 핸드폰 불빛 켜는 것도 다른 사람한테 방해니까 네. 핸드폰도 못 켜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10시에 깜깜해지고 핸드폰 못 켜고 그다음에 다 자는 환경이고 내가 늦게 자면 코골이 때문에 잠에 방해받으니까 빨리 자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도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아침에 또 6시에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낮에 햇빛도 많이 쐬고 햇빛 하루 종일 쐬고 그러니까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불면증 심하신 분들은 그냥 산티아고로 가라. 한번 걸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거기가 치료하는 곳이다. 네, 맞아요. 좋은데요? 저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니면 뭐 산티아고는 너무 부담스러우면 뭐 제주 올레길이라도 제주 올레길도 아니면 뭐 본토 안에도 있으니까 그런 이렇게 트레킹 코스들 괜찮은데요?